시간 약속은 기본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게 지각이 정당화되진 않죠. 면접관들이 7분 지각한 지원자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 거칠어진 숨, 늦은 도착. 면접은 시작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는 길에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봤어요. 다들 지나쳤는데 이 청년만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뛰었지만 7분이 늦었어요. 스스로도 면접이 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며 버텨온 몇 년이었는데 이번에도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나고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장님 오십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온 사람은 아까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 지원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붙어야 한다. 강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더 떨릴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속에서만 반복했는데 그렇게 해도 손끝이 떨리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다리미로 편 정장이었어요.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체형이 비슷해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고 소매 끝이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지금 새 정장을 살 여유는 없었으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와 심장 질환으로 오래 일을 못하셨고 준호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상하차 일을 병행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왔어요. 그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는데 끝이 언제인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 준비는 수십 번 했어요. 예상 질문을 뽑고 답을 다듬고 혼자 연습하기를 반복했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학벌도 평범했고 인턴 경력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서류에서 걸리거나 면접에서 밀리는 일이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준호는 다시 야간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진그룹은 달랐어요. 공고에 실무형 인재를 찾는다는 말이 있었고 학벌보다 현장 감각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서류를 통과했고 1차를 통과했으며 최종 면접 연락이 왔어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많이 못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고 준호가 식탁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너답게만 하고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너답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가져와야 했어요. 어머니가 다음 달 병원 예약을 미뤄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일어서면서 가방을 들었어요. 원룸 문을 열고 나오니 골목에는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빠르게 하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을 때 지연 안내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신호장애로 3분에서 5분 지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착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니 역에서 내려서 뛰면 간신히 맞출 수 있었어요. 간신히요. 지하철이 역에 서자 준호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빌딩까지 이 속도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았어요. 숨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고 정장 안에서 등이 땀으로 젖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가 보였고 초록불이었어요. 준호는 속도를 높이면서 건너려는 순간
인도 가장자리에서 노인 한 명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몇이 힐끗 보기는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고 바쁜 출근 시간이다 보니 다들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노인은 인도 바닥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가면 면접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는데도 준호의 발은 노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굽혀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지 않다는 걸 준호 눈에도 보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물을 사온 뒤 노인 등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고 공간이 생겼어요. 노인이 준호의 정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학생,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길 아니었나? 준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르신이 먼저예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느꼈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지 확인하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이 들것에 옮겨진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보고 나서 준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빌딩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면접 시작 시각이 7분 지나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의 표정은 싸늘했고 내선 전화를 들어 잠깐 통화하더니 그래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준호는 따라가면서 정돈되지 않은 머리와 거칠어진 숨을 의식했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어요. 면접관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준호를 보는 눈빛이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인사를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면접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다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분이 계셔서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면접관들이 잠깐 준호를 봤어요.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회인은 시간 약속이 기본입니다. 다른 면접관이 이어서 말했어요. 좋은 일한 건 알겠지만 그걸로 지각이 정당화되진 않죠. 준호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무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준호는 수십 번 연습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뛰어온 상태에서 숨도 고르지 못했고 7분 지각에 대한 시선이 계속 신경 쓰여서 준비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단어가 엉키고 문장이 길어지는 사이 면접관들의 표정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준호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다는 것을요. 준비한 대로 못했고 첫인상부터 무너졌으며 실무 답변도 엉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으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역국이 생각났고 너답게만 하고 와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서 있던 직원들이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안내 데스크 직원도 일어섰고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려 했어요. 그런데 로비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양옆으로 수행 직원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몇 시간 전 길바닥에서 봤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까 길에서 쓰러졌던 노인이 지금 이 빌딩 로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노인도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더니 준호 쪽으로 걸어왔어요. 직원들이 당황한 듯 따라오는 사이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네.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 준호는 그 손을 잡으면서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잠깐 멍한 상태였어요.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그룹 명예회장 윤태성 어르신이세요.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아까 길에서 쓰러진 노인이 서진그룹 명예회장이었던 것이고 준호가 오늘 최종 면접을 보러 온 그 회사의 창업주 부친이었어요. 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윤태성 옆에 선 남자였는데 직원들이 더 긴장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느껴졌습니다. 현 회장 윤서연이었어요. 서진그룹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건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아버지와 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아버지에게 상황을 들은 뒤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 면접 보셨죠? 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려던 발걸음이 다시 멈췄고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지만 일단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고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아까 면접을 봤던 회의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딱딱한 긴장감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조용함이었어요. 윤서연이 먼저 자리에 앉으면서 준호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앉았어요. 윤서연이 물을 한 잔 내밀었고 준호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는 길에 멈추셨다고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연이 잠깐 준호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지나칠 수 없었습니까? 준호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멈춘 게 아니었으니까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세요. 혼자 쓰러지시는 걸 제가 못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서요. 길에서 쓰러진 분을 봤는데 그냥 가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 침묵이 불편해서 덧붙였습니다. 면접이 먼저여야 했는데 그 순간엔 그게 안 됐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면접 질문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시간 동안 놓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준비된 답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꾸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야간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 배송 상하차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2주 쉬었는데 그 2주 동안 병원비가 어머니 치료비보다 더 나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됐다는 것도 말했어요.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도 없었어요. 윤서연이 옆에 있던 임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스펙 좋은 지원자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는 지원자는 많지 않아요. 그 말이 준호 귀에도 들렸어요. 면담이 끝날 무렵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호인 건지 아니면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말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웃으면서 별일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치채셨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8시가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어요. 강준호 씨, 서진그룹 인사팀입니다. 채용을 확정하겠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강준호 씨,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주방에 계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준호의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붙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준호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찍 나왔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를 받고 사원증을 받고 동기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앉았어요. 동기가 12명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말투가 달랐고 입고 온 옷이 달랐으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동기들은 서로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확인하고 해외 연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떤 대외 활동을 했는지를 나눴어요. 준호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거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편의점과 물류센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점심자리에서 동기 한 명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 씨는 어디 나왔어요? 학교를 말했습니다. 동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제를 돌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팀 배치가 나왔어요. 준호는 해외사업 기획팀에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짧게 인사를 받고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옆자리 선배가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해 줬는데 준호가 모르는 용어와 프로세스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었지만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퇴근 후에 남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메모하기를 반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몇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어떻게 최종까지 왔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자신의 자리를 봤어요. 이 자리가 맞는 건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도 배경도 부족한데 운 좋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 자리를 떴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도 물었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했습니다. 그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서현 회장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다만 실무 책임자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청년은 봐주지 말고 대신 제대로 키워주세요. 준호는 그 말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더 떨렸어요. 봐주지 말라는 말은 특별 대우가 없다는 것이었고, 제대로 키워주라는 말은 혹독하게 키워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준호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힘이 됐습니다. 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실해서가 아니었어요. 준호에게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는데 사람의 불편과 필요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회의 중에 표정이 굳는 순간, 말이 빨라지거나 답변이 짧아지는 순간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팀이 거래처와 미팅을 했을 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운 자리였는데 준호는 상대 담당자의 말투가 계속 조금씩 어긋난다는 걸 느꼈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담당자가 납기 부분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팀장이 의아해하면서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납기 일정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미리 조율해서 큰 갈등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면서 팀 안에서 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한 명이 큰 실수를 했어요. 서류 하나를 잘못 처리해서 거래처에 엉뚱한 내용이 전달된 것이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신입이 거의 울먹이는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수습할지 이야기하는 사이 준호가 먼저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같이 수습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입은 그 말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았고 준호와 함께 거래처에 연락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끝나고 나서 신입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 말 아니었으면 진짜 무너질 뻔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최종까지 왔지라는 말을 들었던 날 혼자 남아서 서류를 다시 읽었던 밤들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신입 앞에서 저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서현 회장은 준호가 팀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채용 방식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안정됐어요. 미뤄뒀던 치료도 다시 시작됐고 준호도 더 이상 야간 아르바이트를 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내일이 막막하지만은 않은 상태가 처음으로 됐어요. 어느 날 명예회장 윤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만난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오자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윤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자네가 발길을 돌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도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네. 준호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날 어르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다 지나쳤는데 자네만 멈췄어.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준호가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 계산도 했어요. 근데 어르신 손이 떨리는 걸 보는 순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냥 멈춰야 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계산이 안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지. 준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가난했던 취준생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면접날 7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7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각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도착이었어요. 어머니는 준호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셨습니다. 너답게 했구나.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속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요.